이게 무슨 짓이냐? 양반 집에 소를 끌어들이는구나. 옛말에 이르길 체면은 밥이 되지 못한다 했지요. 조선 중기 평안도 성천 고을 백송마을 몰락한 양반가의 시집온 연실은 굶주림보다 체면을 앞세우는 시댁에서 날마다 모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버려진 복밭을 보았고 마음을 굳혔지요. 장터에서 품을 팔아 모은 돈으로 소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소를 끌고 집에 들어서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연 그녀는 체면과 배고픔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오늘도 이야기 맛집 호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행복 항상 가득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옛날 조선 중기 평안도 성천고을 백송마을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 어귀에 기울어진 기와집 하나가 있었지요. 한때는 과거 급제자를 셋이나 냈다던 윤대감 댁이었건만 세월이 흐르며 집안은 기울고 말았습니다. 대문 앞 돌계단엔 푸른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고 처마 끝에는 거미줄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어요. 깨진 기와 조각들이 마당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대문짝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바람 부는 날이면 삐걱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던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만 바람에는 찬기가 서려 있었지요. 그때 소박한 가마 하나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기울어진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꾼 둘이 가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담장 밖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빽빽이 늘어선 사람들 사이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요. 저게 뭔 꼴인가? 양반과 혼례가 저 모양이라니. 저가마 좀 보게. 칠도 벗겨지고 모서리도 해졌네 그려. 신부 혼수도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짐꾼이 둘밖에 안 오지 않았나? 소근거리는 말들이 담장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가마 안에서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어요. 이름은 연실. 23의 나이였지요. 비단 대신 배로 지은 잠뱅이 치마가 가을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빛바랜 은비녀 하나만이 머리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 손등은 마르고 거칠었어요. 품팔이를 하며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연실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대문짝, 깨진 기와가 여기저기 널린 마당. 그 너머로 안채 툇마루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게 보였지요. 회색빛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그 여인은 허리를 곧게 세운 채 긴 눈꼬리를 살짝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최마님이었어요. 연실은 마른 들풀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섰을 때 발밑에서 자갈 구르는 소리가 작게 났지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인사 올립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최마님은 말없이 연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해진 옷자락, 거친 손, 초라한 혼수 보따리. 입술을 꾹 다문 채 손가락으로 탁자 위를 톡톡 두드렸어요. 그러다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탁 하고 내려놓았지요. 그 소리가 쩡하고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체면이 구겨진 마음을 그 소리 하나로 드러낸 거였어요. 들어가거라. 짧고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연실은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이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치맛자락을 가지런히 여미고 안채 쪽으로 걸어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담장 밖에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이 광경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할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춘매 할미였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눈만큼은 매서웠지요. 연실이 안채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춘매 할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계집, 눈빛이 심상치 않구먼. 그리고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송마을의 마른 들풀에서는 가을 냄새가 진하게 풍겼고 저 멀리 산자락엔 저녁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연실의 첫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실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렸어요. 빗질을 20번도 넘게 하고 나서야 비녀를 꽂았지요. 안방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편히 주무셨습니까? 안에서는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리자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최마님이 허리를 곧게 세운 채 나왔습니다. 연실을 내려다보는 눈빛은 차갑고 길었지요. 최마님은 말없이 툇마루에 앉아 빈 찻잔만 손가락 끝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연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부엌에 가서 밥을 지어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연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일어났지요. 부엌으로 가는 뒷걸음이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돌계단 하나를 밟을 때마다 치맛자락이 살짝살짝 흔들렸어요. 부엌에 들어가 쌀독을 열어보니 바닥이 훤히 보였습니다. 쌀알 몇 개와 자갈이 부딪히는 소리만 났지요. 연실은 그 쌀을 조심조심 씻어서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솥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고 쌀 냄새와 함께 된장독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섞였어요. 밥을 지어 상에 올렸습니다. 최마님은 숟가락을 들어 한술 떠서 입에 넣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밥이냐, 죽이냐? 물을 얼마나 부었길래 이 모양이냐? 연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최마님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된장 냄새가 왜 이리 진동을 하냐? 양반가 밥상에서 이런 냄새가 나다니.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연실의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연실은 그저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을 뿐이었지요. 점심때가 되어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구석구석 쓸어내리는데 깨진 기와 조각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비질을 하다가 그만 발에 채어 기와 조각 하나가 또 깨지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마당 안에 울렸지요. 최마님이 안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깨진 기와 조각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얇게 다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본디 천한 집에서 자란 소는 하는 짓이 다 그렇다. 그 말이 마당 위로 떨어졌습니다. 연실의 손이 빗자루를 쥔 채 가만히 떨렸어요.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지만 연실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리를 더 깊이 숙이고 깨진 조각들을 주워 담았지요. 며칠 뒤 최마님이 장터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마을 안악 몇 명이 마당에 들어와 안부를 여쭈었어요. 최마님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말끝을 길게 느렸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찌하여 이런 계집을 며느리로 들였는지 모르겠구먼. 마당 한쪽에서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던 연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귀에 다 들렸지요. 안악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없이 웃기만 했어요. 연실은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 윤주가 들어왔습니다. 둘만 있을 때 연실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제가 많이 못나 보이시나 봅니다. 윤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며 대답했지요.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다.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하지만 사흘 뒤 윤주의 옛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윤주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친구들이 아우님 댁 아내분은 어디 계시오? 물었을 때 윤주는 연실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저 안채에 볼 일이 있다. 며 얼버무렸습니다.
연실은 부엌 구석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지요. 가슴이 저렸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실은 홀로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고요했지만 연실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어요. 아직은 말로 나오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연실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가로 나가 빨래를 했어요. 물에 적신 빨랫감을 두들기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깨웠지요. 하얀 김이 물 위로 피어오르고 연실의 숨결도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빨래를 헹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물 뒤편으로 난 좁은 오솔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숲을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 길은 연실이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었지요. 빨래를 마친 연실은 호기심이 일어 조심스럽게 그 길을 따라 올라가 보았습니다. 오솔길은 구불구불 이어졌어요. 발밑에서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양옆으로 억새풀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걷자 길이 탁 트이며 산기슭 아래로 넓은 들판이 펼쳐졌지요. 하지만 그 들판은 황량했습니다. 키 큰 잡초들이 뒤엉켜 자라 있었고 돌무더기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어요. 밭 한쪽에는 부러진 허수아비 막대가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반쯤 썩은 나무 호미 자루가 흙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쌓았던 밭두렁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연실은 천천히 밭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잡초가 다리에 스쳤어요. 숲을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높고 맑았고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곳이 대체 어디일까? 연실이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지팡이 짚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춘매 할미가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구먼. 춘매 할미가 연실 옆에 서서 밭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쳤지요. 할머니, 이곳이 어디입니까? 연실이 물었습니다. 춘매 할미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밭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긴 옛날 윤대감 할아버지 때 아이들 입에 쌀 넣어주던 복밭이었지. 그때는 배추며 무며 콩이며 팥이며 온갖 곡식이 자라났다네. 마을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했다지. 그런데 왜 이렇게 버려졌습니까? 연실이 다시 물었습니다. 춘매 할미가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체면이 어떻다. 양반이 밭을 가면 안 된다. 그 말 한마디에 손길이 뚝 끊겼다네. 체면 하나 지키려다 밭도 버리고 식구들 굶기게 됐지. 춘매 할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연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흙을 한 줌 떠올렸지요. 겉은 마른 흙덩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끝으로 살짝 눌러보니 속은 부드럽고 촉촉한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손바닥에 흙냄새가 배어들었습니다. 깊고 진한 흙냄새였지요. 이 땅은 아직 죽지 않았구나. 연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춘매 할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땅은 말이 없을 뿐 사람보다 정직한 법이야.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체면을 따져도 땅은 그저 묵묵히 기다릴 뿐이지. 연실은 흙을 쥔 손을 천천히 펴보았습니다. 손바닥에 묻은 흙이 바람에 조금씩 날렸어요. 그 흙가루가 햇빛에 반짝이며 떨어졌지요. 이 땅은 죽은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땅이로구나. 연실의 목소리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섞여들었습니다. 춘매 할미는 연실의 옆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를 읽은 듯 했지요. 계집애,
혹시 이 땅을 일으킬 생각이냐? 춘매 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답이 있었지요. 연실은 천천히 일어나 밭 전체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밭두렁에 박힌 돌들, 굽은 허수아비 막대, 잡초 사이로 드러난 흙. 모든 것이 연실의 눈에 새롭게 들어왔어요. 할머니, 이 땅을 일으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연실이 물었습니다. 춘매 할미가 지팡이로 땅을 톡톡 두드렸어요. 손길과 땀이지.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해낼 마음이고. 연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연실의 발걸음은 자주 복밭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말입니다. 다녀온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연실은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하려고 쌀독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을 들어 올리는 순간 연실의 손이 멈췄습니다. 쌀독 안은 거의 비어 있었지요. 바닥에 쌀알 몇 개와 자갈만 남아 있었어요. 연실은 쌀독을 3번이나 흔들어 보았습니다. 찰랑거려야 할 소리 대신 돌멩이가 바닥을 긁는 소리만 들렸지요. 연실은 한숨을 쉬며 쌀독 뚜껑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쌀이 떨어졌느냐? 연실이 돌아보니 최마님이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연실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예, 어머님. 쌀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연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최마님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양반가가 굶는 것도 운명이다. 우리 집안은 비록 굶어도 양반 체면은 지켜야 한다. 연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참고 또 참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뒷산 아래 복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을 다시 읽으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마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잘라 들어왔습니다. 입 다물어라. 양반이 밭을 가는 꼴을 사람들이 보면 우리 집안 채통이 어찌 되겠느냐. 조상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최마님의 입꼬리가 굳어졌어요. 얼굴에는 옅은 비웃음이 떠올랐지요. 연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어요. 조상들이 정말 이 꼴을 바라실까? 자손들이 굶어 죽는 걸 보시면서도 체면만 지키라고 하실까?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가슴속에서만 돌고 돌았습니다. 최마님은 휙 돌아서서 안채로 들어가 버렸어요. 연실은 혼자 부엌에 남아 텅 빈 쌀독을 바라보았습니다. 체면이 밥이 되는 것도 아닌데 연실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녁은 겨우 남은 쌀로 죽을 쑤어 올렸어요. 최마님은 숟가락을 들어 한술 떠먹고는 말없이 내려놓았습니다. 남편 윤주도 죽그릇을 바라보기만 할 뿐 말이 없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실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연실의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연실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겉옷을 걸치고 살그머니 마루로 나갔지요. 밖은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연실은 마루 끝에 앉아 멀리 산기슭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산자락 너머로 복밭이 있는 곳이 희미하게 보였지요. 안개가 산 아래로 내려앉아 밭의 윤곽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실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그리고 달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저 땅을 일으켜 세우리라. 체면으로는 밥 한 술 지을 수 없다. 내 손으로 저 땅을 살리고 이 집안을 살리리라. 그 순간 연실의 눈빛이 달빛보다 더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았지요. 잠이 안 오시오.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실이 돌아보니 윤주가 겉옷을 걸친 채 서 있었어요. 연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생각이 많아서요. 윤주가 연실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둘은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윤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어머니께 복받 이야기를 꺼냈다지요. 예, 괜한 생각 말라오. 어머니 성격 알잖소.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시는 분이시니. 윤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실은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달빛 아래 남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요. 여보, 체면으로 배를 채울 수 있습니까? 연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윤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돌려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날 밤 연실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더욱 단단히 뿌리내렸습니다. 체면과 쌀독 사이에서 연실은 쌀독을 택하기로 했어요. 그것이 이 집안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연실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새벽빛이 어슴푸레할 때면 연실은 이미 일어나 겉옷을 챙겨 입었어요. 시어머니가 깨기 전에 살그머니 대문을 빠져나가 장터로 향했지요. 장터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1시간을 걸어야 했어요. 아직 어둑한 길을 걸으며 연실은 가슴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소 한 마리만 있으면 복밭을 일으킬 수 있어. 장터에 도착하면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었어요. 벌써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과일 장수, 생선 장수, 옷감 파는 상인들이 자리를 펼쳤습니다. 연실은 장터 구석구석을 다니며 일거리를 찾았어요. 저기 아주머니, 집신 삶는 일 도와드릴까요? 고추 다듬는 일이라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연실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집신을 삶고 고추를 다듬고 떡매를 잡았어요. 장터 뒷골목 주막 부엌에서 설거지도 했지요. 장에 나온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안악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게 집, 양반집 며느리라면서 저 꼴이 뭐야? 체면도 없이 장터를 기웃거리다니.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연실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어느새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지요. 고춘물에 손을 담그면 손톱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떡매를 잡으면 손바닥이 따갑게 저렸습니다. 하지만 연실은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하루 품삯으로 동전 몇 잎을 받았을 때 연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입, 두 입, 세 입. 연실은 동전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세었어요. 그 무게가 작지만 그 안에는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연실이 주막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춘매 할미가 나타났어요. 할미는 말없이 연실을 지켜보다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걸 받아라. 손바닥만 한 배주머니였어요. 춘매 할미가 정성스럽게 꿰맨 속주머니였지요. 돈은 남 눈에 안 띄는데 모으는 거요. 품속 깊이 넣어두고 밤에만 꺼내 세어보거라. 연실은 주머니를 받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올렸지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날부터 연실은 받은 품삯을 속주머니에 넣어 품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동전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가슴속에 희망도 조금씩 쌓여갔어요. 한 달이 지나자 장터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저게 집 참 부지런하네. 일도 야무지게 잘하고. 비웃던 안악들도 하나둘 인정하기 시작했지요.
연실에게 먼저 일을 부탁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초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장터에 나갔다 왔구나. 양반 체면 다 팔아먹는 년 같으니. 최마님의 호통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다음날 새벽 연실은 또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연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지요. 밤이 되면 연실은 이불 속에서 살며시 속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동전을 하나하나 꺼내어 세었어요. 달빛에 비친 동전들이 희미하게 반짝였지요. 한 냥, 두 냥, 세 냥. 동전 서너 잎이 서로 부딪히는 가벼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연실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노랫소리였어요. 연실은 동전을 아이를 품듯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소 한 마리, 소 한 마리만. 연실은 가슴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은 점점 더 두꺼워졌지만 속주머니의 무게도 조금씩 무거워졌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연실의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더욱 또렷해졌지요. 그리고 마침내 속주머니가 묵직하게 무거워진 날이 왔습니다. 연실은 동전을 세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소를 살 수 있겠구나. 연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달간의 땀과 눈물이 마침내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지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속주머니가 묵직하게 무거워진 어느 봄날이었어요. 연실은 새벽같이 일어나 속주머니를 품속 깊이 넣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랐지요. 장터 한쪽 소판이 서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소판에는 여러 마리의 소가 있었습니다. 검은 소, 얼룩소, 누런 소. 주인들이 밧줄을 잡고 서 있었지요. 소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발굽이 땅을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먼지가 바람에 날리며 햇빛에 반짝였어요. 연실은 천천히 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하나하나 눈을 맞춰보며 지나갔지요. 그때였어요. 한 마리 누런 소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소의 눈빛은 유난히 온순하고 깊었어요. 크고 검은 눈동자가 연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지요. 연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소도 가만히 서서 연실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서로 무언가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저 소가 마음에 드느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춘매 할미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연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할머니. 저 소 눈빛이 착해 보입니다. 춘매 할미가 소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놈이 사람 마음을 아는 놈이여. 내 마음이 흔들리는 놈을 골라라. 소는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니. 연실은 소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흥정을 시작했지요. 속주머니를 꺼내 동전을 하나하나 세어주었어요. 3달간 모은 땀과 눈물이 그 동전 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 소를 잘 부탁하오. 소 주인이 밧줄을 연실에게 건넸습니다. 연실은 두 손으로 밧줄을 받아 쥐었어요. 밧줄을 쥔 손이 떨렸지요. 기쁨과 떨림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연실은 소의 목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소가 콧김을 후하고 뿜었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연실의 손등에 닿았지요. 내 이름은 복세다. 우리 함께 복밭을 살리자꾸나. 연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복세가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어요. 마치 알아듣는 것 같았지요. 연실은 복세의 밧줄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사람들이 돌아보았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연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복세도 얌전히 연실을 따라왔지요. 기울어진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연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문을 밀었어요. 삐걱 소리를 내며 대문이 열렸습니다. 복세를 이끌고 마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안채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최마님이 마루로 뛰어나왔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양반집에 소를 끌어들이는구나. 이 집안 체면을 다 말아먹을 작정이냐? 최마님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남편 윤주도 사랑채에서 뛰어나왔어요. 복세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미쳤소? 사람들 눈이 무섭지도 않소? 윤주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연실은 침착했어요. 복세의 밧줄을 놓지 않은 채 두 분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여보, 죄송하옵니다. 연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단단함이 배어 있었지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하오나 이 아이가 밭을 살릴 것이고 그 밭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연실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마님이 입술을 떨었어요. 말을 하려다가 멈췄지요. 연실의 그 눈빛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주도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의 변한 모습 앞에서 그저 서 있을 뿐이었지요. 마당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복세의 털을 흔들었어요. 복세는 조용히 서서 연실 곁을 지켰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그 소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 최마님이 차갑게 말하고는 휙 돌아서서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주도 한숨을 쉬며 사랑채로 돌아갔지요. 연실은 복세의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복세가 낮게 한번 울었어요. 그 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고맙다, 복세야. 우리 함께 해보자. 연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지요. 드디어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연실은 일어났어요. 복세가 있는 마당 한쪽으로 갔지요. 복세는 고개를 들어 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실이 밧줄을 잡자 복세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가자, 복세야. 우리 복밭에 가보자. 연실이 밧줄을 잡고 걸었습니다. 복세도 뒤따라왔지요.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복밭이 나타났어요. 아침 안개가 밭 위로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연실은 집에서 가져온 쟁기를 복세 등에 걸었어요. 나무로 만든 쟁기는 낡았지만 아직 쓸만했지요. 복세 목에 걸린 밧줄을 쥐고 연실이 말했습니다. 이야, 복세야. 하지만 복세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땅만 내려다보고 서 있었지요. 연실이 다시 밧줄을 당겼습니다. 이야. 복세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다가 멈춰 섰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연실이 놀라 밧줄을 잡아당겼지요. 하지만 소의 힘은 셌어요. 연실은 그대로 질질 끌려가다가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연실이 일어나 엉덩이를 툭툭 털었어요. 복세는 고개를 돌려 연실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마치 미안하다는 듯 했습니다. 멀리서 밭을 매던 남정네들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양반과 며느리가 소 끌고 나왔으니 세상 구경은 다 했구먼. 저 꼴 좀 보게. 소한테 끌려다니네 그려.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연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고 다시 밧줄을 잡았지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를 너무 세게 끌지 마라. 돌아보니 춘매 할미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어요. 할미가 천천히 복세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은 손길과 숨결을 믿는 법이여. 억지로 끌면 안 된다. 춘매 할미가 복세의 목덜미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복세가 눈을 가늘게 뜨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지요.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호흡에 맞춰 소리를 내야 해. 이야할 때는 부드럽게, 서할 때는 낮게 말이다. 춘매 할미가 연실에게 손짓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연실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어요. 복세의 목을 쓰다듬으며 작게 말했지요. 미안하다, 복세야. 내가 급했구나. 복세가 콧김을 후하고 뿜었습니다. 연실은 다시 밧줄을 잡았어요. 이번엔 천천히 부드럽게 목소리를 냈지요. 이야, 복세야. 복세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쟁기가 땅을 파고들며 흙을 뒤집었어요. 사각사각 흙이 갈리는 소리가 났지요. 오래 묵은 흙냄새가 솔솔 올라왔습니다. 잘한다, 복세야. 그래, 천천히. 연실의 목소리에 맞춰 복세가 걸었습니다. 쟁기가 지나간 자리마다 검은 흙이 드러났어요. 잡초뿌리가 뽑히며 올라왔지요. 첫날은 밭 한 귀퉁이도 채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날마다 새벽이면 복세를 이끌고 복밭으로 향했지요. 며칠이 지나자 복세와 연실의 호흡이 맞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세는 이제 연실의 목소리만 들어도 방향을 알았어요. 이야하면 천천히 걸었고 서하면 멈춰 섰지요. 연실은 쟁기질이 끝난 뒤 밭에 남은 돌을 하나씩 드러냈습니다. 큰 돌은 두 손으로 들어야 했어요. 뿌리 깊은 잡초는 호미로 파내며 뽑았지요. 손등에는 긁힌 자국이 늘어갔습니다. 손톱 사이로 흙이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힘들고 고됐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기쁨이 쌓여갔어요. 하루하루 밭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연실은 웃음을 짓곤 했지요. 복세야, 우리 잘하고 있는 거지. 복세가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습니다. 연실은 복세의 목을 토닥였어요. 복세의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에 전해졌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잡초로 뒤덮였던 복밭은 이제 검은 흙이 드러나 있었어요. 밭두렁도 다시 정리되었고 돌무더기도 치워졌지요. 아침 햇살이 밭 위로 쏟아지면 흙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연실은 밭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세도 연실 옆에 서서 조용히 밭을 바라보았지요. 이제 씨를 뿌릴 차례구나. 연실이 중얼거렸습니다. 복세가 낮게 한번 울었어요. 그 소리가 밭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초여름이 왔습니다. 연실은 복밭에 배추며 무며 콩과 팥을 심었어요. 매일 새벽이면 물을 길어 날랐고 모종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돌보았지요. 푸릇푸릇 올라오는 싹을 볼 때마다 연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이었어요. 하늘이 유난히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연실이 복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춘매 할미를 만났지요. 할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오늘 바람 냄새가 흉하구먼. 큰 비가 올 것 같다. 연실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먹구름이 산 너머로 몰려오고 있었어요. 바람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지요. 할머니, 밭이 괜찮을까요? 연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춘매 할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늘이 주시는 거니 어쩔 수 없다. 다만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집에 돌아온 연실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자꾸 복밭으로 향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소리가 거세졌지요. 창문이 덜컹거리고 나무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실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복밭에 어린 모종들이 떠올랐지요.
며칠 전에 심은 배추 모종, 겨우 싹을 틔운 콩들. 연실은 이불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우르릉 쾅. 번개가 번쩍이며 방안을 환하게 비췄지요. 이어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겉옷을 대충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남편이 잠결에 연실을 불렀지만 연실은 이미 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오솔길은 이미 진흙탕이 되어 있었어요. 미끄러지며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달렸지요. 복밭에 도착했을 때 연실의 온몸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 연실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고랑 사이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연실이 정성스럽게 심어놓은 모종들이 흙과 함께 떠내려가고 있었지요. 씨앗을 뿌린 곳도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안 돼. 연실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밭으로 뛰어들었어요. 맨손으로 물길을 돌려보려 했지만 물은 더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손으로 모종을 붙잡아 보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내려갔지요. 번개가 번쩍이며 밭을 비췄습니다. 그 빛에 연실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흙탕물과 빗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연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빗물에 씻겨 내렸습니다. 제발, 제발. 연실이 중얼거리며 땅을 붙잡았어요. 진흙에 두 손이 깊이 빠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연실의 어깨를 덥석 붙들었어요. 인연, 이러다 내가 먼저 떠내려가겠다. 연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터에서 늘 수군거리던 안악이 서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채였지요. 아주머니. 연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악이 연실 옆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혼자 이걸 어찌하려고. 같이 해보자. 두 사람은 함께 물길을 막아보려 했습니다. 돌을 모아 쌓고 흙을 긁어 모았지요. 손이 까지고 무릎이 진흙에 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밭둑 옆에서는 복새가 서 있었어요. 비에 젖은 채 낮게 울고 있었지요. 그 울음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밭 위로 퍼졌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비는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동쪽 하늘이 희끗희끗해지며 새벽이 밝아왔지요. 연실은 주저앉아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반은 떠내려가고 절반만 남아 있었어요. 고랑이 깊게 패이고 모종 중 반은 사라졌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었지요. 절반은 남았구나. 연실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안악이 연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절반이나 남았다. 다시 심으면 된다. 안악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연실은 안악을 바라보았어요. 장터에서 자신을 비웃던 그 안악이 지금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옆에 앉아 있었지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연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악이 손을 내밀어 연실을 일으켜 세웠어요. 가자. 날이 밝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밭을 내려왔습니다. 복새도 뒤따라왔지요.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씻긴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연실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절반은 잃었지만 절반은 남았다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생각이 연실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지요. 폭우가 지나간 뒤였습니다. 연실은 매일 복밭으로 올라가 남은 모종들을 살폈어요. 떠내려가지 않고 남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세워주고 흙을 북돋아 주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비를 이겨낸 모종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연초록 잎을 다시 틀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졌던 배추가 고개를 들었고 반쯤 떠내려갔던 무도 새 잎을 돋아냈지요. 살아났구나. 다들 살아났어. 연실이 무릎을 꿇고 어린 잎들을 쓰다듬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복세도 연실 옆에 서서 밭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여름이 깊어갔습니다. 복밭은 날마다 푸르게 물들어갔어요. 배추는 속을 꽉 채웠고 무는 땅속에서 둥글게 자랐습니다. 콩깍지는 통통하게 연그렀지요. 장터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윤대감네 밭이 제일 먼저 제 모양을 찾았더라. 그 며느리 손이 아무래도 범상치 않은가 봐. 사람들의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연실을 비웃던 눈빛들이 이제는 존중의 빛으로 바뀌었지요. 집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 윤주는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연실을 따라 복밭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지요. 내가 도와주겠소. 윤주가 호미를 들고 연실 옆에 섰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연실은 고마웠어요. 둘은 나란히 앉아 잡초를 뽑았지요. 윤주는 복세의 목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도 참 기특하구먼. 복세가 콧김을 후하고 뿜었어요. 윤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요. 시어머니 채마님도 달라졌습니다. 말로는 여전히 체면이 어쩌고 중얼거렸지만 연실이 밭에서 따온 배추잎을 집어먹으며 작게 말했어요. 맛은 괜찮구나. 그 한마디에 연실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최마님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던 거예요. 계절이 바뀌어 초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눈이 유난히 많이 내렸어요. 하늘에서 한방눈이 쏟아져 내렸지요. 마당이 하얗게 덮이고 지붕 위에도 눈이 두껍게 쌓였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연실은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삐걱, 삐걱. 무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귀를 기울이자 외양간 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쾅 하고 큰 소리가 났어요. 이어서 복세의 거친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복세야. 연실이 벌떡 일어나 겉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뛰쳐나갔습니다. 마당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외양간 지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려 하고 있었지요. 복세야, 복세야. 연실이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남편 윤주가 겉옷을 걸친 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채마님도 허둥지둥 뛰어나왔지요. 어서 기둥을 받쳐야 한다. 윤주가 외쳤습니다. 셋은 말도 맞추지 않았지만 한 몸처럼 움직였어요. 윤주는 무너지려는 기둥을 두 팔로 부여잡았습니다. 최마님은 눈더미를 퍼내기 시작했지요. 연실은 복세의 목줄을 힘껏 당겼습니다. 복세야, 나와. 나와야 해. 연실의 목소리에 복세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좁은 문을 빠져나오려 하는데 기둥이 끼익하고 더 기울었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윤주가 이를 악물고 기둥을 붙잡았어요. 최마님이 눈을 더 빨리 치우기 시작했지요. 연실은 복세를 끌어당겼습니다. 드디어 복세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 순간 기둥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윤주가 재빨리 몸을 피했지요. 네 명은 눈 위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들 괜찮으냐? 윤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연실과 채마님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복세도 몸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네 명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세 사람의 이마에서 동시에 김이 났지요. 그 김 사이로 그동안 말로는 나오지 않던 진짜 식구의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최마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고생했다, 너희들.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윤주가 연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덕분에 복세를 구했소? 연실은 두 분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네 명은 함께 외양간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눈을 치우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었지요. 밤새도록 일했지만 아무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짜 한 식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왔습니다. 복밭은 마을에서 가장 먼저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어요. 연실이 정성껏 가꾼 배추, 무, 콩, 상추가 싱싱하게 자라났지요. 초록빛 물결이 바람에 일렁이며 밭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봄날 연실은 복세에 바구니를 가득 싣고 장터로 향했어요. 바구니마다 푸릇푸릇한 채소가 넘쳐났지요. 복세가 천천히 걸으며 바구니를 흔들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연실의 채소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게 윤대감네 밭에서 난 것이오? 빛깔 좀 보게. 물이 오른 게 한눈에 보이네. 사람들이 서로 사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금세 바구니가 텅 비었어요. 동전들이 연실의 손에 쌓였지요. 윤대감네 며느리가 키운 건 맛도 다르더라. 정성이 다르니 맛도 다르지. 장터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연실을 비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그때 채마님이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채마님. 며느리가 참 잘하십니다. 채마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다 한 것이지. 나는 한 일이 없다네. 목소리에는 자랑이 묻어 있었어요. 연실의 눈가가 촉촉해졌지요. 남편 윤주도 이제는 달랐습니다. 장터에서 복세를 직접 끌며 연실 옆에 섰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지요. 이건 내 아내가 키운 거요. 맛이 아주 좋습니다. 윤주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연실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계절이 흘러 가을이 왔습니다. 복밭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풍성한 수확이 이어졌지요. 저녁 무렵이면 노을빛이 밭 위로 내려앉아 온 세상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의 늦가을이었습니다. 연실의 배가 불러왔어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지요. 온 집안이 조심스레 연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달이 환하게 밝은 밤이었지요. 연실이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최마님과 삼파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윤주는 마당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렸지요. 한밤중이 지나자 안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작지만 힘찬 울음소리였어요. 아들입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삼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주가 환하게 웃으며 안방 문 앞에 섰지요. 그때였습니다. 외양간에서 복세가 났고 묵직한 울음을 한번 터뜨렸어요. 음매하고 길게 울었지요. 마치 우리 집 새 식구 잘 왔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마님이 아기를 품에 안고 나왔어요. 작고 보드라운 아기였지요. 조그만 손가락이 움직이며 공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최마님의 입술이 떨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한참을 아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체면이 아니라 저 계집의 손과 저 소의 발굽이 살려냈구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그 말 속에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연실이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최마님이 아기를 연실 품에 안겨주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지요. 며칠 뒤
연실은 아기를 업고 복밭으로 올라갔습니다. 복새도 따라왔어요. 밭은 가을볕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연실은 밭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어요. 체면은 한술밥도 주지 못했지만 흙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구나. 바람이 불어와 연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아기가 연실의 등에서 잠들어 있었고 복새가 옆에서 밭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해 가을, 백송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양반이 따로 있나? 저 집 며느리가 진짜 양반이지. 손으로 땅을 일구고 집안을 살린 여인이야말로 진짜 양반이네. 그 말이 마을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윤대감 집안은 다시 일어섰어요. 체면이 아니라 땀과 정성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백송마을 이야기 중에 체면 버리고 소를 택한 며느리 연실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해 내려온다지요. 손으로 땅을 일구면 하늘이 돕는다는 말처럼 연실의 손길이 온 집안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